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느냐, 수요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대만 IT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국내 건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국내 건설 수주액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 또 반도체도 사실 사이클 산업이죠. 네, 경기가 좋을 때 이게 확 나갔다가 또 안 좋아지면 또 확 꺾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뭐 52주 신저가,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주주분들이 뭐 9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 지금 막 울기 직전이죠. 이미 울고 있는 분들도 많고 잠 못 자고. 이게 결국 우리가 사는 시점이 좀 잘못됐다. 회사는 좋은데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역시 이것도 좀 저점에서 잘 사야 되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지는 이 큰 시장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파운드리 시장에 두 방향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그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좀 두 방향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반도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밸류 체인은 이제 보시면 직접 밸류를 설계하고요. 얘를 이제 제조하고 얘를 패키징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런 이제 스트림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IDM이라고 부르는데요. IDM이라는 것은 종합 반도체 회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패키징해서 판매하는 이 전체 밸류 체인을 다 하는 이런 기업이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팹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팹리스란 팹이라는 게 공장이잖아요. 리스라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생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텔레칩스 같은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와 패키징 테스트라는 요쪽에 포커스 가는 것이고, 요게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우리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DB 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개념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일단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공정을 보면 선단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공정이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10나노 이하, 7나노, 5나노, 3나노 내려가는 것이 하나의 선단 공정의 한 축.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TSMC라든가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그 축이고요. 10나노 이상의 그 공정들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레거시 공정이라고 해서 뭐 DB 하이텍이라든가 뭐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두 파운드리 기업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삼성전자와 TSMC가 하고 있는 이 선단 공정에서의 한 방향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 그림으로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EUV 장비를 도입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반도체 공정은 이제 전 공정과 후 공정으로 나누잖아요. 전 공정이라는 것은 웨이퍼를 가공해서 칩을 만드는 공정이고, 후 공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칩을 이제 패키징하는 이런 공정인데, 전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이제 포토 공정입니다. 포토 공정 쉽게 말하면 뭐냐면, 유리기판에다가 우리가 이제 회로 원판을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포토 공정을 통해서 빛을 쪼아서 웨이퍼로 옮기는 이러한 공정을 우리가 포토 공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포토 공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이제 감광액 도포, 그 다음에 노광, 그 다음 현상으로 나누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카메라로 사진기를 찍을 때 렌즈를 닦아주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죠. 현상을 하잖아요. 이런 단계에서 사진을 찍는 이 단계를 이제 노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노광에서 이제 이 노광의 그 경쟁력이 높을수록 훨씬 더 반도체에 관련해서 미세와 집접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리 보면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EUV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자외선 장비라고 해서 그 장비를 개발하면서 나노를 보면 7나노, 5나노, 3나노까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EUV 장비를 도입해서 이러한 선단 공정으로 치고 나가는 기업이 누구냐 이제 보면 TSMC와 삼성전자입니다. 장표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TSMC와 삼성전자가 마켓 셰어는 압도적으로 TSMC가 높지만 어쨌든 TSMC와 삼성전자가 EUV 장비를 도입해서 7나노, 5나노, 최근에 3나노까지 가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다른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은 뭐 글로벌 파운드리스나 UMC나 SMIC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이쪽으로 못 들어오고 오히려 10나노 이상의 그 레거시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삼성전자와 TSMC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그 선단 공정에서의 경쟁력이 한 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 다른 한 축인 레거시 공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렇죠. 다른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은 그러면 뭐 손가락 빨고 있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그 배경을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파운드리와 팹리스와 제주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이제 사업자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뭐 애플이 M1, M1 칩이라든가 테슬라가 D1 칩, 뭐 구글이 TPU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얘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면서 파운드리 쪽에다가 이제 외주를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점점점 그들의 사업자의 역할이 증가하는 이런 시기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웨이퍼를 보면 화면에서 이제 이게 웨이퍼의 모습인데요. 뭐 8인치, 12인치 보면 주로 이제 12인치 쪽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렇죠. 12인치 쪽이 이제 그래픽 관련해서도 성능이 좋고 또 생산 단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관련해서 새로운 또 니즈들, 예를 들어서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든가 또 우리 뭐 5G나 4분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다 품종 소량 생산에 또 파운드리의 또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쪽,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파운드리 사업자도 점점점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최근에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도 사실은 이런 8인치 웨이퍼 시장에 있어서의 니즈들,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이제 파운드리, 우리 비메모리 쪽 반도체 이야기죠. 메모리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주력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 쪽은 두 가지 흐름이 있었고, 뭐 2021년도에 DB 하이텍이 실적이 좋았던 이유도 이제 이런 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현재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전세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고,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사실 TSMC가 세계 1위고 삼성전자가 이제 추격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따라서 물론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 이제 사이클 산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해봐야 되는 거고, 현재 강자인 메모리 쪽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인지. 네.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냥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고,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 금액의 비중이 많을 때는 25%, 전체 수출 금액에서요. 보통 대략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라고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수출 금액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부진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적에 대한 걱정들로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제 왼쪽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 금액인데, 밑에는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것이고요. 또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 다시 말하면 시스템 반도체를 비교해 보면, 메모리 쪽은 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메모리 반도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추이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출 금액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시기를 이제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 지표를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게 나빠지니까 지금이 이러한 주식들 안 좋은 상황일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관점도 제가 수요 공급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제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로
이러한 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느냐, 공급이 과잉이냐, 공급이 축소냐, 이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접근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수요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 장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뭐 페이스북, 아마존, MS, 구글 쪽에 그 기업들과 배트맨이라고 해서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을 쭉 모아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이 감소할 때 사실 감소하는 걸 보면 이런 팡과 배트맨들의 카펙스 투자가 감소할 때입니다.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 시장을 볼 때는 공급자 관점으로 많이 봤지만 사실은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얼마나 얘들이 카펙스 투자를 하느냐의 관점에서 또 반도체의 업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직접 따라다니면서 뭐 팡과 배트맨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우리 투자자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면서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의 전방 산업, 가장 중요한 전방 산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PC 노트북 시장, 또 하나가 서버 시장, 그리고 마지막에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방 산업의 지표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표를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장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참고할 건 뭐냐면 대만 IT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하는 겁니다. 대만 IT 기업의 실적을 체크하면 이 전방 산업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말씀드리면 에이스피드라는 기업은 얘들은 이제 BMC 칩을 만드는데, 이 BMC 칩은 기존 그 서버 시장에, 서버의 한 60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이스피드라고 하는 대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서버 시장이 좋아지겠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한 대만에 있는 뭐 저기 그 죄송합니다. 컴파니나 이제 퀀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또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노트북과 PC 시장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만 기업들은 매달 자기들 홈페이지에 자기들의 매출액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이스피드라든가 뭐 컴파니라든가 퀀타 같은 기업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의 매출액을 추이를 보면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방향을 보면 되는 겁니다. 현재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방향을 알고 싶다 할 때는 전방 산업인 서버, 스마트폰, 노트북, PC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지표를 보고, 이들 지표가 개선되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가격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우리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SK 하이닉스의 그 저점이 언제냐? PBR, 보통 이제 SK 하이닉스의 저점 PBR이 1.0배거든요. 그렇죠. 1.0배, 지금 1.0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0배 더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반도체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저점이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지금이 저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러면 오히려 사야 될 때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는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V자로 반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저점이니까 시간을 두고 1년 정도 내가 시간을 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이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굉장히 성격상 기다리는 게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방 산업들의 지표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는 이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 상황이 또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금리 인상, 긴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글로벌리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경기 불황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소에 1배 PBR 1배가 저점 확인 지표였다면 이런 때는 더 밑으로 확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뭐 사실 그것도 합리적인 이제 말씀이긴 한데, 과거에 이제 SK 하이닉스 저점일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항상 저점일 때는 그 저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공포가 확산되고 그럴 때일수록 과거 데이터를 우리가 리마인드해서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시장 이게 되게 주목을 받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후공정 시장을 앞서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EUV 장비 도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EUV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노광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의 미세와 집접화가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반도체 성능이 개선되고 또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도체 칩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면 후공정에서 이 칩과 이 기판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패키징 영역에서의 경쟁력이 또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성능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공정에서 PCB 업체들, PCB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그 이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후공정도 좀 종류가 다양한 것 같던데요. 뭐 맞습니다. 패키징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PCB 쪽도 있고, PCB 쪽은 뭐 저희가 상당히 뭐 심텍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큰 뭐라 그럴까 여러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그쪽도 지금 아주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하이닉스가 투자할 만한 시점이라는 것이 저점에 대한 지표라면 이 소부장 관련해서도 지금이 저점이다. 사실은 이제 그걸 제가 아주 이제 저점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가의 방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고 메모리 반도체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그죠 반도체 소재 장비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행성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의 동행 지표와 선행 지표 이것을 좀 봐야 된다. 지금 잠깐도 언급하셨지만 이유와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반도체의 동행 지표와 그 선행 지표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 한번 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표 보시면 위에는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고요. 밑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지수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딱 그림 딱 보시면 딱 느끼는 게 오실 겁니다. 그죠? 딱 동행성을 보입니다. 그죠? 이 동행 지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만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선행 지표를 보는 것인데요. 선행 지표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철강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PMI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PMI가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PMI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중국이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시간을 두고 미국이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좀 더 앞서가고 그 다음에 미국이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OECD 선행지수라고 해서 이제 OECD 국가들의 선행지수를 보는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빨간색이 중국이고요. 네, 먼저 떨어지네요. 예, 파란색이 미국인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을 이제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PMI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국의 방향이 따라가는지 전체적으로 중요하고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ECD 선행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요 파란색이 우리나라 수출 금액의 3개월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요 녹색 같은 게 이제 OECD 선행 지수를 보여주는데 거의 동행성을 보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OECD 선행 지수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얘가 회복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도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업황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발표된 이번에 저 수출 데이터 9%가 줄었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 또 나온 데이터로는 베트남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또 10%가 줄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량이 10% 줄은 게 우리 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 품목이 뭘까? 이게 사실 우리가 궁금해가지고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품목, 이런 거 확인하기 가장 좋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면 매월 단위로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요. 각 품목별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15대 품목이 있어요. 그 품목에 보면
각각의 반도체부터 해서 자동차 각각의 품목이 있고 또 이런 데이터들을 베트남, 중국, 미국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달 1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가 보면 매달 1일에 그 전달 기준으로 해서 수출 품목과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도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우리 경제에 그게 또 우리 그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고객이 그만큼 확 줄었다는 얘기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건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죠. 네. 건설, 지금 건설주들도 워낙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건설주에 대해서는 기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건설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어요. 뭐 네옴시티니 뭐니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해외 건설과 원유 가격 이것은 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하시는데 네네.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의 마인드를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해외 건설을 보면 국가별로 보면 중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정별로 보면 산업 플랜트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장표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2022년 초까지 우리 국제유가 두바이유와 밑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설비 수주의 추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그 고유가, 두바이 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우리나라의 그 산업설비 수주액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2022년 보면 최근에는 뭐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100, 120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8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설비 수준은 굉장히 부진해요. 지금도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원래 두바이유 가격과 해외 건설 우리나라의 수주액은 동행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냐? 그러면서 기대감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는데 왜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있냐 하면 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의 재정 균형 유가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이제 재정 균형 유가를 유지하기 위한 유가의 수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라크가 한 64불, 쿠웨이트가 65불, 그다음에 UAE가 66불, 사우디가 67불. 다시 말하면 유가가 70불 이상만 유지되면 그들의 재정 균형 유가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이제 관련해서 플랜트라든가 포함해서 다양한 발주를 많이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재미있는 이슈는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스관을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가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을 가다가 이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산 또는 카타르산의 그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갈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사업 기회가 있는데 이제 장표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가스를 시출하고 나면 얘를 이제 액화 플랜트로 운반하고 액화 플랜트에서 액화시키고 난 다음에 LNG 선박을 통해서 이제 기압 플랜트로 가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이제 액화 플랜트로 시추에서 액화 플랜트로 가는 과정에서 일단 가스관의 수요가 있는 것이고 또 액화 플랜트에서 얘를 저장하는 역할에서 또 액화 플랜트 자체에 대한 또 수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얘를 LNG 선박에 실어가는 상황에서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스관의 수요, 액화 플랜트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LNG 선박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이제 액화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액화시킬 때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액화 플랜트에 대한 그 설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표로 보면 사실은 좀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원유 가격이 높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건설 그거 당연히 그냥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또 어떤 국가 재정 그 인프라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 이게 맞는 말이다. 근데 이번에는 좀 안 맞는다. 네, 지금 안 맞고 그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내 건설 관련해서는 그 국내에 있는 해외 건설 협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1단위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그 건설 수주액을 알려줍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체크해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추이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에 아주 그냥 다들 목을 거는 거군요. 네, 요새. 맞습니다. 자,
앞으로 2년, 3년, 그러니까 결국 건설사들은 이게 왜냐면 뭘 하나 건물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알 수 있는 또 지표가 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건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국내 건설 수주액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수주액은 두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하나는 주택과 하나는 토목이고, 주택의 비중이 한 70에서 80%, 토목이 한 20에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건설 수주액 지표는 주로 이제 그 인허가, 주택의 인허가 지표와 동행성을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건 뭐냐면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는 작년 대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 업황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원재재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인허가는 늘어나는데 이 착공에 대한 착공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실적이 계속 밀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 실적 우려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고, 또 이자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2, 3년 뒤에 건설사의 먹거리를 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장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건자재의 이제 밸류체인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건설 수주하고 나면 착공하고 분양하고 입주하는 이런 사이클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착공하게 되면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뭐 토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뭐 창호, 내부, 마감 이런 공사를 하게 되고, 대략 건설 이 수주하고 난 다음에 입주까지 시간이 한 2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런 얘기죠. 건설 수주액이 지금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 2, 3년 뒤에 이러한 준공과 입주를 하겠다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시장에서는 건설 수주액이 늘어났으니까 3개월 뒤에는 콘크리트 파이를 만드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고, 2년 뒤에는 창호 벽지 올라가고, 마지막에 2.5년 뒤에는 부엌 가구 인테리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는 건설 수주하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준공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건설 수주액이 2, 3년 뒤에 이러한 건설과 건자재 기업의 실적을 보여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의 건설 수주액 지표가 건설과 건자재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덧붙여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건자재 기업이 좋지 않은 이유는 시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면서 우려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오는 게 아니라 건설 딱 전방 사업이 딱 괜찮다 하면은 그 후방에 같이 그냥 동시에 다 뜨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가구 인테리어 기업, 우리가 요즘 한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주택 매매 지수를 봐야 한다. 투자하기 전에.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택 매매 지수, 가구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장판이라든가 뭐 우리 그 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치는 건 대부분 이제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택 매매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사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러한 내부적인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주택 매매 지수보다 더 앞단에 있는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장표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게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여기 이제 M2라는 게 이제 그 광의의 통화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파란색은 누적이고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둔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도 누적 기준으로는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얘의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떨어지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통화량이 증가폭이 둔화되고, 또 주택담보대출이 둔화되는 모습이죠. 주택담보대출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상관으로 더 나아가 보면 주택매매지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지수가 지금 최근에 2020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난 10년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리바트나 한샘 같은 기업의 주가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가구 인테리어 기업을 볼 때는 이러한 뭐 통화량, 금리와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매매거래지수 이런 추이를 같이 보면서 이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구 인테리어는 그거를 봐야 되고, 주택은 어떤 지표를 봐야 됩니까? 주택은 이제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건설 수주액, 건설 수주액, 인허가 인허가 같이 봐야 되고요. 또 관련해서는 또 우리 미분양 지표,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겠죠. 현재는 사실은 건설 쪽을 보면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좀 혼재돼 있어요. 긍정적인 지표는 뭐고 부정적인 건 뭡니까? 예,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이제 건설 수주액과 인허가 지표는 나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보면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와 철근의 가격이 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혼란을 주거든요. 아예 철강이나 화학처럼 아예 지표가 나쁘면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가 시장이 가장 혼란한 시기고 판단 내리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건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에서는 그래서 사야 돼. 네, 아닌 맞아요. 쪽에서는 네. 아직 멀었어. 네네. 네,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이클 산업에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산업 업종의 그 사이클을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이 사이클상 상승 혹은 하락의 어느 정도의 지점에 있는지 요 위치는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네. 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너무 고점에 서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러한 지표들에도 관심을 좀 갖고 지표를 확인하고 하는 투자.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어떤 기회를 이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까지 현명한 지표책 한번 또 홍보를 해드려야지. 감사합니다. 현명한 지표 투자 책의 저자시죠. 그리고 오름데이터 컴퍼니 대표이신 고재홍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